무협 토크 주화인마 제 13경. 막힌혈이 거꾸로 뚫리는 팟캐스트 무협 토크 주화인마 13경입니다. 저는 전산실의 청개구리라는 인디밴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치라고 하고요. 네, 저는 인문예술 공유지 물레당의 야부입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황용에 대해서 2회에 걸쳐 했는데 조금 더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게 황용에 관해서 사실 제가 준비한 게 많아서 네. 이걸 다 세세하게 다루려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네. 그렇더라도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차마 이렇게 준비는 했는데 좀 버리기 아까운 네. 이 황용의 매력을 좀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엿볼 수 있는 대목들 몇 가지를 짧게 이야기 나누고 오늘의 본 주제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일단 그 황용이 그 주자료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장면들이 정말 재밌는 대목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대목이 황약사가 황약사가 아니라 황용이 맹자라는 그 텍스트, 맹자라는 그 유가의 성인이 계세요. 그 맹자를 풍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맹자라고 하면 제가 기억나는 대목이 이 많은 청취자분들이 뭐 보셨던 걸로 제가 추측을 감히 하건데 그 정도전이라는 드라마가 있잖아요. 예. 정도전이라는 드라마에 이제 정도전이 역성혁명, 역성혁명을 최초로 주장한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세계적으로 주장한 텍스트가 맹자죠. 그 계기가 정도전이 이제 맹자를 읽고 쿠데타를 결심하게 되는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서 황용이 이 맹자를 막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깝니다. 사실 이게 조선시대 유학자가 이 사조 영웅전을 읽었으면 경로했을 거야. 아니 감히 맹자를 빨간 책으로 낙인 찍혔을 그치 불온서죠. 하지만 지금 시대야 뭐 맹자를 뭐 요즘 시대에도 이렇게 성인의 반열로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즐겁게 어떻게 맹자를 희화하고 맹자를 풍자하는지를 저희가 즐겁게 그냥 지적인 이런 재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그러면 비꼬 왔었나요? 황용이 그 주자료에게 맹자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비판해요. 거지가 어찌 아내가 둘이요. 이웃은 어찌 그 많은 닭을 가지고 있단 말인가. 주천자, 주나라 천자죠. 주나라 천자께서 살아 계신데 어찌 위나라와 제나라를 구하는가. 라면서 비판합니다. 근데 이게 왜 비판인지 저희가 이걸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방금 황용이 이 비판한 이 구절은 황약사가 지은 시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시예요. 황약사의 시. 또 여기서 한자가 등판하게 되는 건가요? 한자는 여기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좀 이렇게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우리가 황약사 특집 때 말씀을 드렸지만 황약사는 기본적으로 그 유가적인 성인 군자들을 매우 좀 이렇게 비판하는 냉소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황약사는 뭐 탕 임금 하나라 거랑을 물리치고 이게 하나라를 세운 탕의라고 하신 은나라를 세운 그 탕왕 탕의라고 하신 줄 알았어. 탕이라는 임금과 그리고 무임금 은나라의 그 주왕을 물리치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새로운 왕조 주나라를 세운 그 무왕을 이 대단한 성군이거든요. 근데 황약사는 이 사람들을 되게 매일 비난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주공이나 공자 같은 또 성인들, 유가의 성인들을 우습게 생각한 게 황약사죠. 그 황약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현들의 말을 비웃고 반박했으며 많은 시와 글을 지어서 공자와 맹자의 말을 반박했다라고 김용 선생이 서술을 해놓고 있거든요. 황용도 당연히 그런 영향을 받아서 아버지가 매일 맹자나 공자를 까니까 딸도 덩달아 맹자와 공자를 까지 않겠습니까? 가정 환경이 중요하다. 가정 환경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읽은 그 부분이 왜 맹자를 비판하는 것이냐? 사실 맹자라는 텍스트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이 본처와 첩을 둔 한 명의 한 제나라 사람이 제나라 사람 한 명이 본처와 첩이 있는 거야. 근데 매일 술이 얼큰이 취해 돌아오기에 그 아내가 뒤를 쫓아보니까 남이 그 장례 지내고서 남은 음식 그거를 구걸해서 먹고 왔던 거예요. 남편이 완전 찌질하고 궁상막지. 그러네요. 응?
그리고 또 다른 대목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날마다 옆집의 닭을 훔쳐 먹었는데 네. 누군가가 이게 군자가 할 짓이냐, 어떻게 날마다 옆집 닭을 훔쳐먹냐.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그럼 매일 훔쳐먹지 않고 한 달에 한 마리씩만 훔쳐먹겠다고. 이런 대목이 이제 맹자라는 텍스트 안에 네. 맹자의 입을 통해 등장하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맹자가 이런 비유를 든 것은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네. 이런 일종의 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가상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게 잘못된 것을 알면 금방 그만두어야 한다라는 의미로서 이런 이야기들을 잘못된 예시를 꾸민 건데 네. 황약사가 생각하기에는 네. 거지가 이렇게 남의 음식을 구걸하는 거지가 어찌 본처와 첩을 둘이나 둘 수가 있겠느냐. 일단 설정이 말이 안 된다는 이게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어떤 핍진함이 떨어진다, 리얼리티가 떨어진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황약사는 기본적으로 꼬투리 잡아가지고 네. 그 내용의 본질이 아니라 네. 어떤 표면적인 맹자가 인용한 만들어낸 그 우원적 에피소드의 그 꼬투리를 트집 잡아가지고 맹자를 깠던 거죠. 거지가 어떻게 아내가 둘이나 있냐. 그 얘기가 이 의미입니다. 그리고 본질을 흐리는 플레이를 하는 거죠, 지금.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그 플레이죠. 네. 날마다 옆집에 닭을 훔쳐먹었다 그랬잖아요. 아까 어떤 사람이. 네. 근데 어떻게 날마다 닭을 훔칠 만큼 많은 닭이 옆집에 있을 수가 있냐. 이게 황약사의 또 비판이에요. 보안은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많은 닭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것도 맹자의 비유 자체가 말도 안 된다. 개연성이 떨어진다는 걸 황약사가 지적한 겁니다. 네. 그거를 황용이 다시 인용해서 주자류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찌 주나라 천자가 살아있는데 어찌 위나라와 제나라를 구하는가. 이 부분도 이게 관련한 그 배경 설명이 이렇습니다. 네. 이 전국시대, 맹자가 살았던 시대가 전국시대거든요. 네. 여러 개 나라가 난립하고 있던. 그래도 주나라 천자라는 게 명목상으로 어쨌거나 있었던 이제 시대인데, 네. 맹자는 어떻게 천자를 보좌할 생각은 하지 않고, 위나라의 그 양해왕이나 제나라의 제선왕에게 관직을 구하러 떠돌아다녔거든요, 맹자는. 네. 그거를 비판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맹자 입장에서 제가 변호를 하자면 주나라 천자는 유명무실한 상태이고 네. 오히려 이 천하의 패권을 쥐고 장악하고 있는 여러 제후국들을 왕을 찾아감으로써 그 왕을 잘 설득해서 네. 좀 더 성대한 좋은 어떤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게 맹자의 어떤 이런 입장이었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박모 씨를 비유하지 않고 여러 가지 캠프를 돌아다녔다는 이유로 비난받는 거군요.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사실 막 배신자라고 낙인 찍은 거지. 네. 일종의 황약사가 네. 일종의 여기서 맹자는 유승민 같은 존재다. 근데 사실 유승민이나 맹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야. 네. 임금이 지금 임금답지 않거나 지금 개판이 됐는데 새로운 이런 그 왕을 모셔서 새로운 어떤 나라를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되지 않겠냐 이게 네. 맹자의 입장이고 저는 유승민을 일단 지지하지 않습니다. 네.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유승민도 사실 그런 입장이거든요. 네네. 이걸 배신자라고 낙인 찍는 게 온당하냐 이게 이제 저의 입장입니다. 네. 그래 어쨌거나 근데 황약사는 그런 식으로 꼬투리 잡아서 맹자를 깐 거예요. 황용도 덩달아 그런 아버지의 그거를 그대로 받아서 네. 주자류 앞에서 맹자를 깐 거죠. 네. 그러니까 주자류 입장에서 앞에 거는 말이 안 되지만 뭐 이웃집 닭이니 뭐 거지가 아내 둘이니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마지막 말은 맹자가 이 자리에 있다 해도 변명하기 어렵겠는 걸 하면서 황용이나 황약사의 입장에 좀 설득이 돼요. 왜냐하면 사실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서 네. 사실 이 부분은 주자류도 생각을 안 해본 거야. 네. 그래도 주천자를 모셔야지 그 다른 제후국의 그런 패권을 쥐고 있는 왕들을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는 좀 그래도 육아적인 도의상 네. 안 맞기는 하잖아요. 엄격하게 윤리를 우리가 적용시키면.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자류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황룡의 어떤 이 대단한 그냥 단순히 옛 경전이나 옛 무슨 이런 고서들, 고문들을 많이 읽은 것만이 아니라 네. 어떤 정치적인 이런 의제로 이거를 문제의식을 갖고 네네. 어떤 이런 비판적으로 성찰적으로 그 맹자를 독해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김용 선생이 이렇게 잘 장면화시키고 있는 거죠. 참 재밌게 잘 만들었네요. 그 주자류가 뭐 저는 다른 것도 좀 그렇지만은 주자류에게 이 부분에서 좀 감탄하게 되는 거는 그래도 애들의 말을 그렇게 잘 경청해 준다는 게 그렇잖아요. 자기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황영이 막 아무렇게나 들쑤시는 얘기에도 일리가 있을 수 있다고 동조해주는 부분이 그게 주자류도 기본적으로 이제 서생이고 공부를 네.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거죠. 사실 논어에서도 그 공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불치하문. 네. 아랫사람에게 질문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자기보다 많이 알아도 그거를 부끄러워하거나 막 이렇게 혼내거나 네. 너 어린 게 알아봤자 뭘 알아 하면서 막 이렇게 입막음을 하거나 네. 이게 이제 가장 찌질한 어른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주제류는 최소한 자기보다 더 많이 아는 어린 사람이 있으면 그 겸허하게 그거를 수용할 줄 아는 네. 이런 어른의 풍모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치함은 참 이렇게 아랫사람한테 자기보다 더 많이 아는 거야. 자기가 더 몰라 아랫사람보다. 네. 우리가 직장 상사가 자기 부하 직원이 자기보다 더 똑똑하고 일 처리를 더 잘해. 그러면 뭔가 이렇게 엿먹이고 싶어지잖아. 아니면 군대에서도 똑같죠. 모든 선배가 막 이렇게 학교 선생님이 애들을 가르치는데 학생이 자기보다 똑똑해. 네. 그러면 자기 면이 안 서고 쪽팔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는 그 아랫사람한테 묻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참 실천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론으로 아는 것과 이거를 삶에서 실천하고 그거를 네. 뭔가 받아들이는 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암과 삶의 긴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암이라는 게 삶에서 용해되고 자기 일상 속에 이렇게 뭔가 묻었듯이 이렇게 자기 몸에 각인되어야 그게 암이 네. 완성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주자류는 사실 우리 시대의 어떤 이런 그 어른들의 모습하고는 조금 다르죠. 사실 우리 시대의 어른은 약간 지혜가 있고 뭔가 아랫사람들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겸허한 태도를 갖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주변에서 찾기 네.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참 닮고 싶은 어른, 노인 분이 마침 그 김용 소설에 저희가 다루고 있는 사조 삼부곡에 등장하죠. 그렇죠.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죠. 네, 장삼봉. 네. 이 삼봉이라는 단어 자체, 삼봉 정도전이 네. 갑자기 마침 또 정도전 얘기를 또 했었는데. 그렇죠. 네. 정도전과 그 호가 같죠. 네. 이 장군보. 네. 사실 오늘 이제 본격적인 이런 주제로 그 장삼봉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오늘의 주제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에 이제 한국의 지역주의가 좀 희석되고 오히려 세대 간의 어떤 그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뭐 남북 간의 네. 뭐 어떤 이념적인 갈등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지역 간의 갈등이라든가 네. 이런 것이 옛날 시대의 이런 한국 사회의 전형적 갈등 형태라면 네. 요즘 시대는 남자와 여자 간의 노년 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네. 어떤 갈등으로 그 갈등의 그 전선이 좀 이렇게 다채로워진 건지 이동한 건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이런 계급 갈등이라는 거 부자와 빈자 사이에 계급 갈등은 여전하고 네. 그래서 좀 더 예전에 전통적인 갈등 양상에 오버에 더 씌워서 새로운 갈등 양상들이 네. 좀 중첩되어 있는 이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이렇게 많이 하는 사회에서 진짜 참 저희가 이런 사람이 진짜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저는 장삼봉이거든요. 그렇죠. 어떤 어른으로 우리가 네. 존경할 만한 젊은 네.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 시대의 어른, 그 이 세계의 어른. 네. 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사실 지금 시대는 별로 없죠. 그러니까요. 지금 시대 사실 정치가들 중에 막 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노인분들이 다들 막 이렇게 욕심이 가득한 욕심을 비쳤다가 다시 거둔 분도 계시고. 그렇죠. 난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 난 너무 좀 이게 정치 방송, 시사 방송은 아니지만 네. 진짜 개 짜증 납니다. 저는 이런 노욕이라는 네. 늙을수록 그 욕망에 뭔가 포획된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추레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네. 좀 이렇게
좀 논할 가치도 없을 정도로 좀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좀 슬프기도 합니다. 좀 슬프다는 감정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뭐 존경할 만한 노인분들을 많이 못 만난 것도 사실이고, 근데 그러다가 또 진짜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아직 있다니 이런 분들 만나면 굉장히 반갑고 그치. 기쁜 감정이 막 몰려오거든요. 예. 대부분은 막 이렇게 나이 들어 국제 시장에라는 그 영화의 노인처럼 혹은 막 자기가 살아오면서 고생한 것에 그 과거의 어떤 이런 기억 속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많고 어떤 시대의 변화를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분들도 많고 아니면 그 전형적으로 태극기 집회라는 그 태극기라는 그 단어를 훼손시키고 있는 그분들이 사실 그런 전형적인 그런 노인분들이거든요. 좀 안쓰럽죠. 그 주최 측은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늙는다는 것은 지혜를 획득해가는 과정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젊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경험이 없으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사실 좌충우돌 하잖아요. 그쵸. 근데 나이가 들수록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그 경험 속에서 뭔가 삶의 지혜라는 거 젊은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우리처럼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마라 라고 뭔가 조언해 줄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지혜인 그치 지혜죠. 이 지혜라는 것은 삶을 통해서 획득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이야 도서관에서 책 몇 권 읽고 공부하면 지식이야 획득되지만 지혜는 반드시 삶을 경유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간의 흐름이라는 거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거 늙어간다는 것과 반드시 이렇게 연결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혜예요. 근데 우리 시대는 사실 어르신들이 늙은 분들이 지혜롭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는데 사실 중세에는 늙는다는 것이 곧 지혜롭다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세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농경사회였고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많은 대단한 경험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우리 같이 막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농사를 어떻게 능수능란하게 지을 수 있겠어요? 한 4, 50년 정도 지어본 사람이어야만 그게 바람이 어떻게 풍향이 바뀌고 계절이 어떻게 바뀌고 어떤 이때쯤이면은 비가 내려 그치? 이런 것들이 삶의 지혜거든요. 농경사회에서. 그러니까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어르신들이 젊은이들한테 존중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단순히 우리가 좀 거치게 얘기하자면 노인들이 쓸모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회에서 어떤 쓸모 있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고 그게 젊은 사람들한테 존중을 받았어요. 실제 농사 짓는 법을 어른들이 더 많이 알거든. 그렇죠. 근데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고 저만 하더라도 뭐 제가 컴맹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시대의 흐름에 잘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나 메일 확인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 시대의 지식이나 정보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무조건 유리해요. 쉽게 적응하고 쉽게 뭔가 배워나가고 학습해 나갑니다. 어르신들은 아날로그 세대에 익숙하신 분들은 계속 시대의 흐름에서 배제되고 밀려나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르신들이 이게 옛날 농경사회 젊은이들이 어르신들 생각하는 감각이랑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늙는다는 것이 더 많이 아는 것은 아니구나. 이게 우리 시대 감각이에요. 중세는 늙는다는 것은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식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지혜까지. 오죽하면은 중국어에서 이제 스승을 이르는 말이 노사잖아요. 노사. 그렇죠. 스승사자 써서. 그리고 저희가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도 먼저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런데 우리 그런 점에서 사실 이런 얘기는 사실 제가 처음 한 얘기가 아니라 뭐 벤야민 같은 발터 벤야민 같은 그런 철학자나 월터 제이용 옹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게 마치 한자 같죠. 늙을 옹자. 제이 어르신. 이름이 옹입니다. 근데 월터 제이 옹이라는 사람이 구술문화와 문자문화라는 책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중세에는 지혜를 조언을 젊은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꾼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근대는
모든 소설가, 근대 이야기꾼이라고 할 수 있는 소설가는 고독한 개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를 더 이상 표현할 수 없고 자기 자신이 남으로부터 지혜와 조언을 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남에게도 아무런 조언을 해줄 수 없는 고독한 개인이 바로 근대의 소설가죠. 네. 하지만 중세 이야기꾼은 그 삶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조언해 줄 수 있는 게 중세 어른이고 네. 중세 이야기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시대에 늘 어른들이 진정한 존중받을 만한 어른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 그 어른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중세에서 근대로 바뀌면서 일단 시대가 달라졌기 시대의 때문에 문제. 더 이상 어른들이 지혜를 그분들도 자기보다 더 나이 든 어른들한테 받은 게 없고 네. 받은 게 없으니 줄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전승을 통해 지혜가 전달되는 거는요. 네. 예전에 항맥이라고 하고 사제 간의 관계가 있잖아요. 네. 장산봉이 가건대사에게 받은 지혜, 능가경을 통해, 네. 구음진경을 통해 네. 그 지혜를 자기보다 어린 제자들에게 다시 전수해주고 네. 자기 제자는 다시 그 제자에게 그 자기가 전수받은 지혜를 전승해주면서 네. 지혜가 그 시대를 뭔가 넘어서면서 계승되고 네. 이어지는 그게 우리 시대는 없어요. 네. 좀 안타까운. 네. 그런 점에서 사실 장산봉에 등장하는 대목들을 저희가 의천도령기에서 읽으면 네. 정말 지혜로운 어른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이 지혜로운 어른, 이 지혜로운 어른, 그리고 우리가 소설을 읽으면서 어떤 좋은 의미에서의 교훈을 얻거든요. 네. 가령 이런 거죠. 우리가 예전에 방송에서도 한번 소개했던 그 장산봉의 제자인 그 장취산이 은소서를 데려와가지고 자기 아내라고 소개를 하면서 민망해하잖아요. 이 은소서로 말할 것 같으면은 그 정파인 무당파와는 정극단에 서 있는 천은교, 사파, 네. 마교의 교주의 딸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면서 자신의 아내의 출신 내력이 바르지 못하다 그러면서 막 삐죽삐죽 거려요. 그러니까 이제 장산봉이 껄껄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하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 부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감기에 걸린 중후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산봉 같은 목소리. 기침도 좀 섞어서. 그게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색시의 인품이 그릇되지 않다면 그걸로써 충분하지 않느냐. 설령 인품이 좋지 않다 해도 이곳에서 생활하다 보면 자연히 우리한테 감화될 것이 아니겠느냐. 천은교면 어떻느냐. 취사나. 사람은 무엇보다 도량이 좁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명문 정파로 자처하면서 다른 문파의 사람을 과소평가하는 것도 금물이다. 정고와 사는 본디 애매한 것으로서 정파의 제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가짐이 옳지 못하면 사도라 할 수 있고 사파의 인물 중에서 선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또한 정인군자가 아니겠느냐. 예, 그러면서 장산봉은 그 은교주, 은소서의 아버지에 대해서까지 칭찬을 해요. 이어지는 대목에서. 네. 너의 장인 어른이 되시는 은교주는 나하고 오래전에 교분을 맺은 바가 있다. 나는 그의 뛰어난 무공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는 당당한 기나마임에 분명하다. 비록 성품이 다소 편파적이며 일을 행함에 있어 편법을 많이 쓰지만 비겁한 소인배는 절대 아니다. 우린 얼마든지 그를 친구로 맞아들일 수가 있다. 유연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세상살이의 다양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정파라고 해서 꼭 선한 게 아니고 사파라고 해서 꼭 악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념이 아니라 네. 구체적인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경험 속에서 깨닫는 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 시대로 얘기하자면 이게 장산봉은 일종의 보수주의자, 전통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파는 약간 급진적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이 급진적인 사람과 이념적으로 너와 나는 뭐 적이다. 네. 우리는 절대 같이 뭔가 함께할 수 없다. 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보수주의자, 전통주의자는 급진주의자에게도 열려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보수주의자라고 해서 다 선한가? 그렇죠. 급진주의자라고 해서 다 경망하고 나쁜 사악한 새끼들인가?
이런 사람 있고 저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쵸. 우리 정파든 저쪽 정파든 네. 나와 정당은 다르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은 다르지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라는 균형 감각. 네. 이게 사실 중요합니다. 이게 또 의천도룡기라는 작품의 주제이기도 그 맥을 하죠. 꿰뚫는 네. 말이 이 장무기의 이 말이 의천도룡기의 주제이고 이거를 네. 실제 구현해낸 사람이 장무기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명교를 중심으로 이른바 어떤 여러 정파적 갈등들을 이렇게 통합시켜서 네. 새로운 명나라를 한족 왕조인 새로운 명나라를 네. 건국하는 데에 어떤 사상적 인맥적 기틀을 만들어낸 게 그 장무기죠. 장무기죠. 다시 말해 지혜가 전승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장무기의 그 장산봉의 하필 성이 같아서 맨날 헷갈려요. 예. 장치산도 그렇고 장군보, 장산봉의 그 사부가 가건대사고 가건대사는 소림사 스님이잖아요. 네. 근데 소림사 스님인데도 화공두타의 그 사건 때문에 그쵸. 그 소림사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명문 정파의 첫 손에 소림사가 있잖아요. 소림사라고 해도 다 선한 게 아니죠. 네. 소림사 안에도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파벌 싸움도 심했고. 파벌 싸움도 네. 심하고 나중에는 소림사 보면 그 누구냐? 의천도령기의 그 가장 그 성곤? 흑막 성곤도 소림사 중으로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장산봉은 삶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네. 또 장산봉 예전에 양과한테 또 무공초식도 일부 배웠거든요. 그쵸, 네.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게 황약사하고도 이제 또 연결되고 뭐 네. 곽정 부부랑도 연결되고 그러니까 이게 정에도 다양한 계열이 있고 사파 안에도 다양한 계열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게 삶을 통해서 축적되고 그러면서 그게 지혜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네. 그 지혜가 장치산에게 네. 장무기에게 전승되는 거죠. 네. 지혜의 전승. 네. 이게 사실 건강한 의미에서의 노인과 젊은 사람의 관계여야 된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대립하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이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네. 서로 이렇게 맥을 이으면서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제가 가장 우리 시대 아쉬운 건 이런 거예요. 저는 사실 저도 할아버지가 있고 네. 저희 집안에 어르신들이 있고 어렸을 때부터 뭐 선생님들에게 이것저것 배웠고 했지만 어떤 지식을 배운 적은 있지만 네. 어떤 이런 방금 장산봉이 장취산에게 한 것 같은 세상살이의 어떤 지혜 네. 이런 거를 저는 살면서 별로 배운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런 소설을 읽고 영화를 보면서 소설 속 노인에게 아니면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영화를 보면서 아 보수주의자 늙은 보수주의자의 지혜란 저런 거구나 내 주변에 없는 그런 식으로 지혜를 저는 이 어떤 가상의 텍스트를 통해서 이거는 근데 진짜 지혜 가짜 지혜는 아니지만 네. 나의 삶의 일상적인 공간 속에서 말 그대로 소양으로서 획득된 지혜는 아니거든요. 네. 대중문화를 통해 어떤 가르침을 받은 교양 수업을 통해서 지금. 그러니까 네. 어떤 오덕스러운 어떤 지혜의 전승이지. 아무튼 예. 장산봉 이렇게 좀 제가 담고 싶은 면이 많은 그 노인 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장산봉에 대해서 좀 우리가 실제 하는 장산봉과 소설 속의 장산봉도 다르고 그러니까 실제 하는 장산봉이 또 존재하잖아요. 실제 하는 장산봉은 사실 소설 속의 장산봉은 거의 다 허구적인 그렇죠. 캐릭이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장산봉에 세 가지 레이어가 존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진짜 실존 역사 인물로서의 장산봉. 그러나 그 실체는 거의 베일에 갈려져 있죠. 그치. 그리고 신화 속의 장산봉이 또 있고요. 그걸 각색한 소설 속 장산봉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실제 장산봉은 이것도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이제 참조를 한 건데 정사의 정확한 이런 역사서에 기록된 이런 내용은 딱 한 문장밖에 없다 그래요. 그 당시의 황제인 영락제는 우리 예전에 다뤘었던 주원장의 넷째 아들이죠. 주원장의 아들로서 이제 조카의 왕위를 찬탈한
이른바 세조랑 비슷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영락제 시대에 장산봉이라는 진인을 현자의 예우로 불렀으나 응하지 않고 숨었다라는 내용이 그 명사에 한 구절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장산봉은 이게 도교의 진인이기는 진인인데 현자, 은자이기는 은자인데 그 실체가 어떤지 는 뭐 기록이 안 남아 있으니까 영락제가 예우했다는 거 정도군요. 그렇지. 전설 속에 좀 많이 이렇게 야사에 많이 남아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산봉이 무당파를 만들었다거나 태극권을 만들었다거나 이런 건 다 뻥입니다. 그렇죠. 사실 무당파를 만든 것도 장산봉이 아니고 태극권의 경우에도 이거 태극권도 장산봉이 만든 게 아니라 그 진가구라는 마을이 있어요. 중국 그 하남성에 그 진가구라는 마을이 중국의 대표적인 그런 태극권의 발원지거든요. 그 진가구라는 마을에서 그 태극권을 창시한 사람은 진왕정 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태극권에 대해서 진식 태극권이란 말도 좀 듣잖아요. 그렇죠. 장산봉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장산봉 이 소설만 읽으면 무당파도 장산봉이 창시했고, 곽양과 곽부 사이에서 그리고 그 태극권이랑 태극검 그것도 장산봉이 만들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서술돼 있는데 근데 어쨌거나 저는 실제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차피 다루는 게 소설이고 그쵸. 소설 속의 장산봉이 워낙 실제 인물이 어떠냐 상관없이 되게 매력적으로 시대의 어른으로 강호의 어른으로 이렇게 멋있게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만 좀 초점을 맞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장산봉에 대해서 태극권 말씀하셔서 제가 그 생각이 났는데 또 멋있게 느꼈던 부분은 뭐냐면 그 어떤 게 고정된 것에 저희가 자꾸 갇히게 되잖아요. 배워왔던 것에. 그 구양진경이라는 저희가 다른 뭐 소설 의천도룡기 속의 다른 인물들을 보면은 구양진경 안에 좀 갇혀 있거든요. 그 무공이. 그치. 근데 거기에서 한계를 발견하고 태극권과 태극검이라는 본인만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잖아요. 그것도 거의 100세가 되는 시점에. 그치. 그런 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노인이지만 갇혀있지 않다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그러니까 장산봉은 사실 단순히 사부에게 배운 무공을 이렇게 잘 수성 시킨 사람이 아니라 일종의 창업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 소설에서도 중국 무학사에 불세출한 기인이라고 김용 선생이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불세출. 다시는 나타나지 못할 어떤 중국 무학사의 최대 기인이다. 이게 장산봉, 이게 남의 구양진경을 그냥 흡수해서 그거를 잘 발전한 사람이면 불세출의 기인이 아니죠. 그쵸. 장무기는 불세출의 기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장무기는 스스로 만들어낸 게 없어요. 잘 우연히 요행이 원숭이를 만나서 뭔가 우연히 이렇게 여러 훌륭한 대단한 무공들을 익힌 거지 자기가 건곤대나이를 만든 것도 아니고 구음진경을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이런 게 좀 다르고 저는 장산봉이 등장하는 그 의천도룡기 내용 이전에 이 장군보라는 이름으로 등장했던 그 신조염녀 마지막과 그 의천도룡기 그 첫 부분 의천도룡기가 소설이 좀 독특한데 시작 부분에 다른 얘기들이 좀 많잖아요. 신조염녀에 이어지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더 좋을 것 같아요. 장군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장산봉 라이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장군보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장군보가 장산봉이 되었는가. 이 부분이 사실 저희가 이야기할 대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 그러면 신조염녀 마지막 부분에 장군보에 대해서 장군보는 사실 아시다시피 가건대사의 속가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사실 뭐 그냥 그 사건이 생기지 않았다면 소림사에서 가건대사 심부름이나 하면서 그냥 청소나 하고 뭐 이렇게 책이나 관리하면서 그냥 인생을 끝마쳤을 사람입니다. 근데 이른바 구양진경을 그 소상자랑 윤국서가 훔쳐가지고 그 화산농검이 이제 벌어지는 화산에서 여러 다양한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휩쓸리게 되죠. 그 사건에 휩쓸리면서 장군보의 인생도 전회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연한 어떤 이런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그 계기들이 재밌는데 그런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야 그 스토리를 다 소개하긴 그렇고 여러 가지 사건 뭐 사고를 통해서 아실 테고 스토리야. 예. 근데 장군보 같은 경우에 사실 곽양에게 네. 그 곽정과 황용의 그 딸, 막내딸 아니겠습니까? 네네. 첫째 딸은 완전 개 그지 같은 이런 곽부이고 저희가 언제가 씹을 네. 그리고 곽양은 사람이 진짜 매력입니다. 아미파의 조사가 되죠. 그렇죠. 곽양은 사실 양과를 매우 깊이 흠모하고 사랑했던 짝사랑했던 사람이죠. 네. 그게 되게 슬픈데 그러니까 평생 수절하고 아미파 아무도 결혼하면 안 되는 아미파까지 일종의 비구니들의 그런 집단이죠. 무파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 곽양이 사실 그 생일 선물로 받은 그 소림사 승한테 생일 선물로 받은 그 나한권이라는 게 있어요. 나한상. 네. 아무튼 그거를 다시 나중에 그 장군보가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한권을 배워요. 네. 게다가 그리고 또 그 평소부터 그 각원대사를 통해서 구양신공을 또 흡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여러 사건 사고 속에서 이렇게 자신의 무공을 발휘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장군보의 경우에는 사실 소림사의 계율을 위반한 게 돼요. 그쵸. 왜냐하면 소림사의 계율은 스승의 지도 없이 무공을 배워서는 안 된다. 엿보거나 훔쳐 배워서는 안 된다. 네. 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거는 뭐 화공두타와 관련한 사건 때문인데. 네, 뭐 자세히 설명하면 길어지고. 예. 어쨌거나 그래서 장군보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각원대사. 가 장군보를 데리고 도망치는 거죠. 네. 그러다가 각원대사도 이제 부상을 입어서 네. 결국 입적하지 않습니까? 그 입적하는 순간에 구양진경의 이제 경문을 이제 곽양 그리고 소림사 스님 누구죠?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는데 그분도 훔쳐 듣고 무색선사인가? 무색선사였나요? 무색선사와 그 곽양 그리고 장군보 세 명이 전해 듣고 각각 무당파, 네. 아미파, 소림사에서 각각의 구양진경을 이제 계승해가지고 발전시키는 세 개의 분파가 형성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초반의 설명이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 이런 구체적인 이런 스토리보다 저는 가장 이 인상 깊었던 대목이 곽양이 뭔가 나름 장군보와 인연을 맺어서 저는 처음에 읽을 때 옛날에는 곽양과 장군보가 썸이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좀 뭐 여기서 그 부분에서 그래서 곽양이 장군보한테 이렇게 곽정 우리 아버지 찾아가라 라고 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제 드디어 만나러 가나 막 이랬는데 그래서 사실 곽양과 장군보가 연결될 수 있는 커플이긴 하거든요. 네. 만약에 장군보가 주인공이었다면 소설에 한 그 사조영전 2.5에 신조연 사조 3부곡의 2.5에 그 장군보가 주인공이었다면 저는 반드시 곽양이랑 썸씽이 있었을 거야. 왜냐면 곽양이 가장 매력적인 그 세대의 캐릭터고 장군보도 또 젊은 캐릭터 중에 가장 거의 주인공 캐릭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확 건너뛰잖아요. 그 건너뛰게 되는 이제 그 계기를 설명하면서 그 곽양인과 연결된 그 대화 장면들이 너무 좀 감동적이고 재밌어요.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뜸을 많이 들였는데 이 부분을 같이 좀 읽어볼까 합니다. 그때 곽양이 장군보에게 금팔찌 하나를 뽑아주면서 장군보에게 이 팔찌를 갖고 양양으로 가서 자기의 부모 곽정과 황용을 만나보라 그래요. 사실 장군보 입장에서는 자기가 유일하게 의지하고 있던 사부 곽원대사가 이미 죽었고 어디에도 자기가 갈 데가 없는 거야. 소림사로 갈 수도 없고 자기를 쫓는 소림사의 승들이 있고 자기 목숨이라도 보존하고 뭔가 새로운 어떤 세계에서 적응해서 살려면 사실 이 곽양의 이 제안은 대단한 기회입니다. 그렇죠. 곽정과 황용 밑에서 무공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어느 날 누군가를 이렇게 목숨을 걸고 도와줬더니 알고 보니 무슨 뭐 그룹의 회장님. 저 같으면 이게 내가 곽정과 황용의 또 명성을 들은 경우라면 이게 웬 횡재냐 내 인생에 가가지고 곽양이 또 소개해줬잖아.
그러니까 이게 소개 주선을 통해서 그 문화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곽정과 황용의 그 능력을 몇 %만이라도 익혀놓으면 세상에서 강호에서 호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곽양의 이 제안은 매우 장군보를 위해주는 제안이에요. 근데 곽양이 이런 말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의 부모님을 만나면 부모님들이 자네를 잘 보살펴 줄 거야. 네. 나의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소림사의 승려가 제 아무리 악랄해도 자네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네. 하면서 이렇게 팔찌를 줘요. 네. 그래서 곽양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아버님은 소년 영웅을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자네 같은 인재를 분명 제자로 삼을 거야. 네. 내 남자 동생은 묻어내서 자네와 원만하게 지낼 거야. 그런데 다만 나의 언니, 곽부죠. 언니의 성질이 고약해서 자기 비위에 뒤틀리면 남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도 서슴지 않으니 이왕이면 될 수 있는 대로 참게.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거야. 예. 사실 곽부가 장군보를 만약에 만났다면 네. 얼마나 갈구겠습니까? 양과한테 한 짓을 떠올려 보면 갈고도 장군보는 잘 참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네. 이게 사실 이게 좀 거시기 하지. 그랬는데 장군보 입장에서도 뭐 갈 데도 없고 곽양이 그렇게 자기에게 네. 호의를 베풀어 줬으니까 곽정과 황용의 명성도 알고 네. 그러니까 정처 없이 그 양양으로 걸어갑니다. 네. 어? 양양으로 걸어가야 한 보름 후에 이제 양양이 가까운 호북 경내로 결국 이제 들어가요. 네. 소림사 승려들도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곳이죠. 이곳에서 이제 어떤 이런 울창하게 어떤 산세가 있길래 거기 나무꾼에게 물어보니까 이 산이 무당산이래. 네. 드디어 무당산에 도착한 거죠. 그쵸. 그리고서 이 무당산 기슭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데 어떤 부부의 대화를 엿듣게 돼요. 네. 이 장면이 진짜 오늘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 이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을 한번 읽으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때마침부터. 네네, 알겠습니다. 한 쌍의 남녀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산길을 지나갔다. 농부 차림을 한 두 사람은 다정한 모습으로 무언가 불평을 털어놓는 것 같았고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잠자코 있었다. 곧이어 부인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게 들려왔다. 당신은 사내 대장부로서 왜 스스로 앞날을 개척하지 않고 한사코 언니와 형부를 의지하려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우린 아직 젊고 손발이 멀쩡하니 얼마든지 자립을 할 수 있어요. 겉보리를 삶아 먹더라도 그게 마음이 편하잖아요. 제발 마음을 단단히 가지세요. 되게 멋진 말 아닙니까? 사업을 하세요, 뭐 이런. 왜 남에게 의탁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네. 왜 자존심을 버려가면서 네. 남에게 굽신거리면서 남에게 손을 빌리냐는 겁니다. 네. 스스로 자기가 우리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우리 사지 멀쩡한데 내 스스로 내 살 길을 개척하자. 네. 이게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 이 얘기를 장군보가 듣고 있는데 부인이 남편에게 하는 그 말들이 구구절절 가슴을 파고들었다라고 김용 선생이 묘사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곽낭자, 곽낭자, 곽양을 얘기하죠. 네. 곽양이 분명 자기에게 자기 언니 성격이 좋지 않으니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해도 나더러 참으라고 했다. 하지만 나도 사내 대장부이거늘 어찌 일시적인 평안을 구하기 위해 남에게 고개를 숙일 수 있겠는가? 저 한 쌍의 평범한 부부도 스스로 앞날을 개척하는데 이 장군보가 남의 눈칫밥을 먹으면서 어떻게 청운의 뜻을 펼 수 있겠는가? 여기서 각성하는 거지. 만약 이 부부가 없었다면 의천도릉이의 내용은 전혀 다르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각성하는 장면입니다. 네. 이게 저는 그 배트맨 라이징에서 다크나이트 라이징에서 뭔가 온갖 산전수전 겪으면서 그 네. 주인공이 각성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거랑 똑같아. 디테일만 다르지. 근데 이게 참 저도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김용 선생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만약에 제가 이 1, 2권을 성공리의 연재를 끝마치고 의천도릉이 연재를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냥 곽정에게 가는 걸로부터 시작할 것 같거든요. 근데 과감히 이제 전 세대
와의 인연을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전두르기에서. 이게 또 약간 비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1부와 2부가 바로 한 세대 아래로 주인공이 이동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2부와 3부도 네. 바로 장군보 곽양 중심으로 세대를 이동시키면 이게 3대기가 되거든? 이게 되게 평범한 작가들의 생각. 그러니까 3대기를 해도 재밌을 것 같아. 3대기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3대가 되는 거지. 염상석 3대처럼. 김용의 3대. 그래서 3대기로 묶고. 곽정 가문의 형제들. 그치. 3대도 아니지. 정확히는 그 곽소천부터 시작해가지고 곽정, 그리고 양과, 그리고 곽양 장군보로 이어지는 그 흐름을 만든 다음에 사실 진짜 뭐 여러 대를 계속 끊임없이 대하 장편 소설, 가문 소설처럼 끊임없이 뭔가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그 주인공이 될 법한 그 장군보 캐릭터를 과감하게 삭제하고 갑자기 늙은이로 만들어보죠. 한 몇 년 정도 90년을 점프하잖아요. 이때 열 몇 살이니까. 그쵸. 여기서 이제 70년? 장산봉의 90세 생일로 가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뭐 한 70 몇 년, 70, 80 몇 년을 건너뛰어서 건너뛰는 그 과감함. 그치. 그게 저는 거기서 3부를 시작하면서 감탄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쵸.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장군보가 이제 깨달은 거지. 각성한 거지. 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각원대사랑 이제 생활하면서 이미 외우고 있던 배운 구양진경 거기에다가 그거를 기반으로 스스로 자기가 계속 연마를 한 겁니다. 혼자. 네. 다시 10여 년간 혼자 연마했다라는 식으로 쭉 건너뛰어 10여 년간 연마했다. 네. 그리고 그 후로 장군보는 도경과 도가의 연기지술에 심취하여 원래 불가 제자 출신 아니겠습니까? 소림사 근데 도가 쪽의 경전을 읽고 도가 쪽의 그 연기지술, 기를 단련하는 그 기술을 방수를 익혀요. 장군보 혼자 불가적인 거를 베이스로 구양진경을 베이스로 도가적인 것을 뭔가 접목시켰다는 거죠. 그걸 해서 더욱 큰 깨달음을 얻게 되고 어느 날 장군보가 이 부분부터가 좀 감동적입니다. 딱 끝나는 부분인데 어느 날 장군보는 심산유곡을 논일다가 뜬구름을 바라보고 흐르는 물줄기를 굽어보다가 불현듯 가슴에 와닿는 충격이 있었다. 그는 곧 자신을 동굴에 가두어 7일 밤낮을 심사하여 확연히 얻은 게 있었으니 바로 이유극강이었다. 큰 깨달음을 얻은 그는 벅찬 환희를 억제할 수 없어 양천장소를 터뜨렸다. 그 장소가 전무후무한 무학의 일대 종사를 탄생시켰다. 그렇죠. 이유극강. 이게 무슨 뜻인가요? 부드러움으로써 강함을 이겨낸다라는 거죠.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장산봉이 혼자 자득한 거예요. 이유극강의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앙천장소, 하늘을 쳐다보면서 뭔가 크게 웃음을 껄껄껄 웃었다는 거죠. 이때 전무후무한 무학의 일대 종사가 탄생된 것이고 이유극강의 그 권법의 이치, 권리와 그 도가의 원리 그리고 구양진경에 수록된 내공을 바탕으로 무당파를 창설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명이라는 다른 지역을 유람하다가 세계의 산봉우리가 그 운해, 구름 바다 위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무학의 새로운 장을 또 깨닫고 그러니까 만사, 일상, 자연 모든 만사 풍경에서 다 깨달음을 얻어서 스스로 삼봉이라고 호를 지었으니 그가 바로 중국 무학사의 불세출의 기인 장산봉이다 하면서 딱 끝나요. 이게 젊은 장군보가 노인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하루 몇 달라 그러냐 한 번에 아주 멋있게 묘사를 한 거지. 이 부분 사실 저는 읽으면 이게 영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영상으로 재현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굉장히 멋있는 음악과 더불어서 그 구름이 떠가는 빠르게 떠가는 흘러가는 장면들. 그렇지. 장산봉 그 삼봉 그 봉우리 딱 보여주고 뭔가 앙청장서 하늘을 보면서 껄껄껄껄 웃으면서 뭔가 깨닫는 장면. 일이 이러고서 70 몇 년이 점프하는 거죠. 그게 참 과감한 이렇게 필력으로 저희가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유극강이라는 이런 키워드와 연결시켜서 나중에 이제 또 말년에
태극권을 만들어내거든요. 그쵸. 이유극강의 원리를 권법으로 이제 응축시킨 것이 태극권이고 태극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유극강이라는 원리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나중에 네. 시간이 그 장산봉의 그 어떤 이런 무공과 관련한 특집 방송에서 네.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장군보 어린 장산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장산봉의 어떤 무학의 깊이나 그치. 뭐 깨달음의 깊이나 의천도령기에서의 장산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참 재밌는 시간이 또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도. 장산봉 같은 어른을 저희가 소설이나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영화에서만이 아니라 현실에서 언젠가 만날 수 있을지를 한번 저희가 기대해 보며 네. 그리고 그런 어른이 설령 없어 현실에. 그럼 저희가 그럼 우리 그치 우리가 한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싶어요. 한 50년 후에 네. 이런 어른이 되려는 노력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는 것도 좀 멋진 포부가 아닐까. 저희 하루하루 늙어가고 있으니까 네. 저희가 시간 문제죠. 늙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늙는 거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이 안타까운 이유 중에 하나 그거죠. 저희가 또 언젠가는 늙을 텐데. 그치. 네. 사람은 누구나 늙었는데 우리가 꼰대가 되지 않고 꼬장꼬장한 이런 네. 늙은이가 되지 않고 좀 젊은 사람들과 즐겁게 웃고 떠들면서 뭔가 교감할 수 있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획득한 어떤 지혜와 네. 이런 것들을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젊은 친구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는 네. 격이 없이 어떤 위계 없이 뭔가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네. 관계로 네. 뭔가 우리 삶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네, 오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에피소드도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분명. 본 방송은 인문예술 공유지 물레단, 전산실의 청개구리, 그리고 북극곰 사운드 및 많은 동료 뮤지션들의 도움으로 제작되었습니다.